안녕하세요. 김태균 변호사입니다. 원래 준비팀에서는 25분 발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사회자는 15분 하신다고 해서 이걸 15분 만에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시라는 알겠습니다. 그럼 15분처럼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용된 자료가 되게 많은데 현재 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책으로 자료집 페이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 관련한 국정과제 관련해서 첫 번째,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하고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두 번째,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기재부에서. 세 번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를 지원하겠다. 라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주택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요.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7월 27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제도 개선 용역에 착수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는 현재 없는데 이 자료집 마감이 8월 15일이었던 관계로 8월 16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158만 호, 지방에 11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취지고요. 그래서 78쪽을 한번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주거 관련 현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2020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60년생이 108만 명이었는데 1972년생이 100만 명이 깨지면서 95만 명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30년 후에 2002년생이 49만 명이 됐고, 그 뒤로 이제 20년이 지나서 2022년생 아마 올해가 25만 명 미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6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감소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소득이 2000년 초반보다 거의 GDP가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독립 가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대 분할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단기적인 주택 수요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 3, 4는 현재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민사회에서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인구 집중률 50%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집중도도 있지만 교육 집중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으로 다가오는 인서울로 집중되는 서열과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모양과 한국 사회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표도 했죠. 반도체 학과를 서울에 공급해라, 수도권에 공급해라, 이런 얘기하고 2019년도에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 건설하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허가도 해줬죠. 그러면서 일자리도 그렇게 집중되고 교육도 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거지만 이건희 미술관도 결국 서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4대 종합병원은 모두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그리고 이제 교통,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또 GTX 등 여러 교통기관이 서울에 집중됩니다. 문화시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희 미술관 같은 거 다 서울에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이렇게 서울로 집중되는, 그러면 결국 이제 서울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은 각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주택 공급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집에는 8월 16일 전에 만들어진 자료집이라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크게 이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사유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총 270만 호 중에 220만 호를 분양주택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70만 원 중에 5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중에 상당수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분양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정비 사업을 최대한 촉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쟁점이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법안과 함께 내놓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음 페이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금융, 주택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주택 금융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100일간의 가장 큰 치적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재정학의 대가이신 이중구 교수님께서 도대체 뭘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일단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돌입을 했고요.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매달 1,200억 달러씩 돈을 풀었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1,200억 달러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하면 달러당 원으로 하면 120조 원 이상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줄이고 있다는 거고 그 줄이고 있는 거를 올 6월 달부터 475억 달러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9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5%까지 올라갔고 달러를 은행에서 다시 회수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돈을 빌려서 뭘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역을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다 미국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상 어떻게 대한민국의 금융도 달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청년 주택 담보 대출을 늘리고 전세 대출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2022년 8월에 보시면 전세 시장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큰 정책적 실패로 지적되었던 주택 임대차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주택 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50% 감세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9쪽을 한번 보시면 1세대 1주택자에서는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 그리고 2022년은 너무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4억 원을 공제하겠다라는 발표는 이미 했고요. 그 이제 중요한 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인데 현행은 그 다주택자 아닌 경우하고 다주택자인 경우를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한 주택, 시골의 한 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로 해서 0.6%에서 3%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적용해서 1.2%에서 6%를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게 이거를 0.5%에서 2.7%로 일률적으로 낮추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세율을 다주택자 6%에서 2.7%로 낮추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50% 감세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는데 예상되는 정부의 대책은 최초 개시 시점을 늦춰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법, 두 번째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법, 그리고 누진 부과 기준을 증액하는 방법인데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이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라는 설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80쪽 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뭐 5억 원 상당의 부담금이 나온다, 7억 원 이상의 부담금이 나온다라고 보도만 나오지 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게 종합부동산세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80쪽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매일경제에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건축 부담금은 그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최초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빼고 그리고 정택 가격 상승률 총액 빼고 공사 비용 빼고 그거에서 부가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정 방식을 보시면 3천만 원 최소 개발 이익이 3천만 원 이상 남았을 때부터 10% 그러면서 누진적으로 5천만 원일 때는 20%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뭐 50%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요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 시뮬레이션 한번 보시면 여기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률을 시행을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받아요. 그 오른쪽 두 개 대치쌍용과 잠실주공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1단지 같은 경우 적용을 안 받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준공일을 지금 보시면 2022년으로 가정했네요. 올해가 2022년이네요. 44억 정도 될 거다. 그 가치가 토지 지분의 가치가 44억 정도 될 거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가격 급등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50억 넘을 것 같아요. 최근 실제 계산해보면. 근데 이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실제 들어가서 이걸 아무도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개시 시점은 2012년 기준으로 13억으로 잡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개발비 7억 1천 생각하고 가격 상승률 3억 8천 생각하고 그럼 개발이익은 19억 4천이 남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계산을 해보면 9억 3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5억 7억을 부담금에 나왔다는 거는 실제 남는 게 그 이상인 뭐 6억 8억이 남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헌법재판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 조합의 개발 이익은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증가, 즉 개발 밀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 확보한 밀도 차익 내지 해당 토지의 활용도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그 매일경제 뉴스를 한번 보시면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6층 이하 저층 아파트가 최고 35층으로 2,000가구가 5,500가구로 바뀌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 개발 이익을 사유화를 하도록 허용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이제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통상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저희는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크게 완화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은 매우 안정화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 추이는 작년 8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현재 2.25%가 되면서 대출금리가 거의 5%, 6%에 가까워지면서 많이 안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1쪽에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금 9월 14일 날 거의 3%까지 올리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아마 한국은행도 연말까지는 3% 기준금리 3%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2쪽을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에서 8월 2주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냈는데 모두 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이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현실과 전혀 무관하게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라는 엉뚱한 대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입법은 현재 2주년을 지나서 순항 중이고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이 새로이 계약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임대차 입법의 문제가 그 규제받는 계약과 규제받지 않는 계약으로 인해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2022년 7월 31일 이후 한 2년 동안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되면 그러니까 총 4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지역 평균적인 임대료로 수렴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2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이로 인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세 사기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뿐 아무런 민사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7월 31일 날 금리가 역사적인 최저금리 0.5%로 내려간 이후로 근데 급하게 당시에 너무 전월세가 올라가니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전월세 인상률 5% 인상률을 적용받은 갱신 전세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의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이 5%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한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그때부터 2020년 5월부터 0.5% 인하하면서 2020년 7월 달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는 깡통 전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세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민사회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는 그 자체로 임대료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에는 전세 가격 또한 급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도권 정당에 맡겨놓으면 제도권 정당은 저희가 보니까 1, 2년 내 여론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대책을 강구를 못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추후 금리 인하 시에 전세 대주에 대한 전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은 또 연말 3% 내년 4% 이렇게 갈 거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시장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순간 금리 인상은 멈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83쪽을 보시면 그 2019년도 임대사업자하고 2년도 전세금 사고 현황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 실패로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도입되면서 500채에서 200채까지 이렇게 집을 수집을 하신 거죠. 그 뒤에 2021년도에 전세금 사고가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발생을 했고 전세금을 못 돌려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26위, 32위를 보시면 최근에 그 세모녀 전세 사기단이 하셨던 약 130여 채에 300억 정도의 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올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신동아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전세금인데 2020년도부터 기준금리가 0%에 다다르면서 전세금이 집값 비등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하고 연립주택이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은 2억인데 전세금을 막 2억 5천 받고 이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냐면 2억 5천 중에 자기 돈 5천인데 정부에서 2억을 전세 대출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2억 5천 마련해서 전세를 마련하는데 빌라 주인은 2억만 받기로 하고 제3자한테 명예는 넘기죠. 그러면서 그 제3자는 또 신용불량자나 또 이상한 사람 데려다 놓고 결국 나중에 돈을 안 갚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게 집값이 떨어질 때 원래는 집값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80% 전세대출을 빌린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신용 팽창기에 도입했던 정책을 빨리 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답답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자산 및 지역 양극화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면 2023년에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를 전제로 하면 서울에 20억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84쪽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계산을 해놨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20억, 올해 20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시간이 쫓기네요. 내년에 종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건데 대략 620만 원 보유세 포함해서 낸다는 겁니다. 재산세가 약 400, 500만 원 내고 종부세는 한 100만 원 냅니다. 6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20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85쪽을 보시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조세 개편을 적용하면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최대치를 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비율은 제가 80% 적용을 했거든요. 실제 윤석열 정부는 계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취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는 과세 표준은 예를 들어 20억짜리는 80%로 계산하면 공시가격이 16억으로 잡히고요. 그 중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 적용하면 12억 8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00여만 원이 되고 재산세가 한 1,100만 원, 종부세가 1,600만 원 되는. 그래서 이제 40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총 보유세 2,700만 원 낸다는데 이렇게 되면 실효세율이 0.67%가 됩니다. 86쪽은 올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했던 종부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만 적용했을 때를 해서 4,700인데 이보다도 한 2천만 원 더 내려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를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4억 원짜리 10채, 5억 원짜리 8채, 10억 원짜리 4채, 20억 원짜리 2채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경우 당연히 인구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 투자 수율이 높은 서울에서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서울의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지역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 되거든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이선화 박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 X축이 부동산 총 자산 대비 보유세고요. Y축이 GDP 대비 소득 대비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으로 부동산 총 자산 대비 보유세가 0.39% 그리고 GDP 대비 1.44%인데 현재 한국은 부동산 총 자산 대비에서는 0.16%, GDP 대비에서는 0.80%, 한 뭐 절반에서 60% 정도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선진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별 경제 집중력이 올라갈수록 거의 다 오른쪽에 보시면 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인데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지금 OECD 선진국가의 종합부동산세율에 맞춰 부동산 보유세 맞춰놓고 있는데 그걸 또 애써서 독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방 분권적인 지방 분산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를 독일과 맞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 집중화 경향에 굉장히 반한다. 이건 이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통계에서 확인되는 건데요. 현재 지구촌 선진국에서 모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주택으로 자산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8쪽하고 89쪽 표시를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다 보시면 1910년 이전에는 농경지 자산이 많았죠. 검정색이 농경지입니다. 근데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흰색이 주택 자산인데 주택 자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빼고요. 미국 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추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9쪽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강준만 교수가 이제 부동산 약탈 국가에서 이런 말씀하죠.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부동산 약탈 방식은 먼저 교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게 하고 서울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핑계를 내세워서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거는 서울에 고층 고밀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만 좀 달라졌고 그러면서 셋째 신도시 건설이 불러온 교통난 해결이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수도권 교통시설에 또 국부를 탕진한다. 그러면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예상되는 대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완화를 하는 식으로 가면 10년 뒤에 2030년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